계속해서 이렇게 중국 쪽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모셔서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고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또 모셔봤습니다. 소개해드리죠.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딱 네 글자로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진짜 와닿았었는데, 그때보다도 사실 이 체감으로는 이거 좀 뭔가 심상치 않은데라는 게 더 와닿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더 지체할 그런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네. 중국 정부가 아직 결단을 못 내리는 그래서 이제 결단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리도 사실 예전에 저랬지 싶어서 우리도 안타깝기도. 저랬지. 예,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OECD 가입한 다음에 사실 환율 조정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996년, 97년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한 1,100원이나 1,200원 정도로만 올려놨어도 사실 우리나라 외환위기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되게 힘들었겠죠. 불황이니까.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함부를 비롯한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 중에 상당수는 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남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구조조정 당하는 꼴은 겪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이제 해결해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책이 환율을 조정하는 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중국은 부동산 시장에 지금 답이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센티멘트 심리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헝다, 완다에 이어서 컨트리 가든 이게 네. 참 컨트리 가든 이게 더 큰 일입니까? 사실 헝다나 완다에 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옛날에 1등이었다가 회사인가요? 지금 6등이니까. 6등. 예,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1등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참 이렇게 돼버렸다는 건 지금 거의 디폴트 사실상 위기죠. 사실상 뭐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채권 가격 한번 네.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그림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검정색 선이 이제 제일 잘 팔리는 2024년 2024년 만기 도래하는 컨트리 가든의 8% 채권인데요. 지금 가격이 이제 100원에 발행이 됐겠죠. 근데 네. 이게 벌써부터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올해 지금 이제 1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에 발행된 게 10원. 그러니까 디폴트 난 거죠, 뭐 사실. 예. 그래서 신용등급도 CAA까지 다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7월 만기 이자가 2,250만 불인데 이거 지급을 못했는데 사실 큰 돈 아니잖아요. 중국의 1위 디벨로퍼가 이 정도 돈을 지불 못했다라는 건 사실은 거의 지금 끝난 거고, 뭐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랑 옛날에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사재 출연해라. 주식회사에서 대주주가 주주가 망하면 자기 지분 가치만 포기하면 되지. 그걸 사재 출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결국 우리나라나 거기나 다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한 나라. 그러니까 대주주가 전횡을 입삼으면서 회사 돈 빼먹었으니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너도 책임을 져라 이거잖아요. 그런 지금 뭐 말이 안 나와서 지금 허탈한데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 더 그림 나오는데, 중국 톱100 디벨로퍼, 그러니까 이제 헝다, 완다 그리고 컨트리 가든 같은 그런 100대 디벨로퍼의 판매 추인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끝에가 0.3 정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7월이 0.3인데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공동부유 정책 시작하기 전이었던 2021년 6월에 얼마였냐면 1.2조 위엔.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4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이게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뭐 8%나 6% 정도로 발행을 해서 장기 자금 조달해서 2024년, 25년에 만기 돌아오는 채권들 가격 아까 보셨잖아요. 10분의 1 토막.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1, 2, 3등, 그러니까 2년 전에 1, 2, 3등이 다 망한 거잖아요. 완다, 헝다, 컨트리 가든까지. 자, 그럼 이제 누가 돈을 여기 빌려줄까요? 그러니까 업계 1, 2, 3위가 망하고 있는데, 망하거나 망하기 직전인데.
이게 결국 이제 자금난까지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7일에 만기 예정인 지금 박사님 앞에서 짚어주셨지만 우리 돈으로는 296억 원을 못 갚았잖아요. 네. 못 갚아서 지금 사실상은 디폴트가 된 상태고 한 달 정도 유예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님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작년 한 2년 정도 이제 걸쳐서 헝다도 겪고 완다도 겪고 컨트리 가든까지 오면서 근데 뭐 헝다발 위기 이랬는데 또 어느새 봉합되고 완다발 위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좀 봉합이 되고 이게 사실 학습 효과로 이것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사람이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첫 번째가 2021년, 22년 힘들지만 올해 좋아질 거다. 이게 이제 그 리오프닝 했더니 뭐 효과가 거의 없고 이제 두 번째가 상반기 정도의 세계 경제 바닥 찍고 하반기 좋아진다 우리가 이런 걸 좀 기대해야 하고 우리도 반도체 상반기 바닥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희망을 담아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물 건너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도 큰 돈 안 쓰고 그냥 아이 저놈들은 구조조정했어야 돼. 저 나쁜 애들이야. 또는 저기 부패했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정도로 끝났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안 된 거죠.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연쇄적으로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업계 1위 회사가 이렇게 되는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림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중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율 추이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023년 봄은 통계 조작이었던 것 같고요. 검정색 선이 수출인데 수출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포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일부 지방 정부 산하 기업들이나 그걸 이제 6월 달에 데이터 이상하니까 전수조사하겠다고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 경제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출과 투자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해서 공급과액 만들어 놓으면 그 남아 도는 재고를 덤핑 쳐서 해외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한국이랑 완전히 그냥 똑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가 경제가 수출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도 그렇죠. 건설 경기, 경부고속도로 네. 또는 뭐 중동 건설붐, 일기 신도시 이렇게 해서 풀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그림 한번 잘 나왔네요. 저 때는 시진핑 주석이 그래도 지금보다 얼굴이 좋죠. 2017년 지금으로부터 만 6년 전에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ousing should be for living in, not for speculation. 우리랑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구조죠. 그게 뭐냐? 집은 살아가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발생하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이때부터 부동산을 때려잡기 시작했고 2021년에는 이제 공동부유 정책까지 하면서 대기업들 특히 이제 인터넷 기업들, 교육 관련 기업들, 상장 기업들, 테크 기업들 할 것 없이 모조리 이제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생각나요. 알리바바도 있고 디디 네. 출신이 더 컸죠. 네. 저희들은 알리바바야 사실 저 마윈 회장님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디디 출신이 미국에서 상장된 걸 취소시키는 걸 보고서 이거 진짜 그 앞에 상장했던 샤오미나 화웨이는 뭐고 디디 출신은 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의적 구분이죠. 어디는 뭐 마음에 들고 어디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제 아무튼 이런 식의 이야기들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경제가 분명히 수출이 좋을 때는 문제 없지만 수출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경기가 불황으로 오고 불황이 오면 부동산 경기 부양. 이게 중국 경제의 지난 1978년 이후에 지금까지의 40년 이 정도 이어지는 정책의 프로세스인데 이걸 이제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지금 수출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또 미국의 또는 유럽의 중국의 수출 물량이 잘 늘어나면 좋을 텐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 수출 순위 3위, 캐나다, 멕시코 다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중 수출보다 이제 대미 수출이 더 커질 정도로 중국과의 교역들을 전부 다 차단하는. 물론 이제 쿠션 친다는 건 다 알지만 아무튼간에 중국 쪽의 수출들이 쿠션을 친다고 이야기하는 중국의 수출조차 저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중국 경제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뭔가를 안 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
이제 이런 꼴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지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중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어떤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예전에 세계 공장으로 하면 그냥 중국이었는데 요즘은 그 위상이 정말 그냥 많이 없어졌잖아요. 다른 나라로 많이 가고 뭐 인도, 멕시코 이런 나라가 더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수출도 지금 잘 안 되고 이런 모든 요인들 그리고 전 세계가 디리스킹 측면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이 모든 게 좀 맞물린 건가요? 박사님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들 내부 문제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것처럼 부동산 경기를 좀 때려잡겠다. 또는 일부 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장 차익들, 창업자 이익을 가져가는 게 나는 꼴보기 싫다. 경제 내에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이거 그대로 가면 큰일이다. 왜냐면 이제 보수파가 잡으면 당연히 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 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 더 나가서 제조업 2025를 통해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제조업의 경쟁력 개선 이런 게 사실상 지금 거의 힘들어졌다라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제 그 정책의 전환의 방향은 누가 봐도 다 알거든요. 자, 수출 안 되고 부동산 안 좋아. 남아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소비를 부양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럼 내수 경기 부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후커우제도 개혁이라는 거 우리 그 중국의 공부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그 중국의 이제 전통적인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하면 사유재산 없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죠. 그렇죠.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모든 걸 좌우하는 사회. 우리 북한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김씨면 그냥 자손들은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라에 했던 걸 해체를 했잖아요. 덩샤오핑이. 근데 덩샤오핑이 해체를 못한 게 있었어요. 뭐를 해체 못했냐 하면 바로 호구제도. 즉 도시호구, 농촌호구로 나뉘어 있고 농촌호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한 사람이 많을 때는 3억 5천만, 적어도 2억 2천만 정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들 농민공 전체 조사 결과 통계입니다. 옛날 통계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거 잘 발표 안 하니까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도시 상해나 북경이나 천진이나 선전에서 다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약 3억 적어도 2억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여기서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 가지가 안 돼요. 교육, 의료, 주거가 다 안 돼요. 기본인데. 네, 이게 다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니까 좀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농촌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데 나의 일자리도 직장도 여기 다 있고 우리 부부 맞벌이 하는 사람들까지 와서 애 데리고 그죠? 등에 애기 포대기 들고 일하고 있는 중인데 집도 못 사게 하고 애 교육도 시킬 수도 없고 더 나가서 의료도 안 돼요. 자,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라면서 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완화하는 게 이른바 1선 도시들 상해, 북경, 천진, 선전은 안 되고 2선, 3선 도시들. 그리고 그런 도시들만 그것도 또 돈 있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호구를 주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도시 지역에 버블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시 호구 가지고 있는 사람만으로는 집을 안 사주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풀면 되죠. 근데 가능할 것인가? 간단히 보면 그렇지만 그게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일이잖아요. 도시 지역, 도시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도시에 집을 살 수 있고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은 농촌에만 집을 살 수 있는 게 현실인데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다 살 수 있게 되면 슬럼가도 생길 거 물론 없지는 않죠. 지금도 있지만 수많은 슬럼가가 생기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들어오면서 도시의 인프라가 망가지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서 집값은 올라가겠죠. 자, 용인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궁지에 물려야만 허용하겠죠. 할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경제가 이렇게 그런데 도미노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고 정말로 이게 실현화가 되면 궁지에 몰리다 못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난 7월 24일 날 열렸던 중앙공산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를 살짝 내비쳤어요. 네. 후커우제도 개혁 이야기를 하면 자, 이렇게 되면 이주 수요가 늘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의 저축률, 투자율 경상수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국의 최대 문제가 이건 저축률이거든요. 빨간 선인데 저축률 높은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전부 중상주의 생각인 거고요. 다른 사람의 소비는 나의 매출이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번 돈의 45%, 47%를 저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쌓여 있으니까 파란선 기업의 투자율이 어마어마해서 심각한 공급 과잉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디플레가 지금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하죠. 이걸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요. 저축을 근데 많이 하는 걸 강제로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있겠어요? 불안하다? 예, 불안한 거죠. 노후에 대한 불안함. 또는 농촌오구 가지고 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도시오구 풀릴 때를 대비해서 나 저거 좀 돈을 모아놔야 돼. 뭐 이런 거. 두 번째가 얼마 전에 뭐 나이키라든가 또는 뭐 몇몇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 불타는 거 보셨죠, 매장? 예, 신장 위구르에서 나오는 면허 안 쓰겠다 이랬다가 이게 되게 쇼비니즘, 내셔널리즘을 넘어서서 다 이게 어떻게 승부 보겠다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소분홍이라고 불리는 그 인터넷 정치 세력들 또는 작전 세력들이 네. 댓글 세력들, 댓글 부대가 저기 되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더라도 눈치 때문에 못 사고 해외에 나와서 여행 가서 막 사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소비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중국 내에서 눈치가 너무 보여서 못 사는 즉 중국 소비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는 거죠. 선택의 폭이라는 게 전혀 없다. 그렇게 보여주죠.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부동산 말고 다른 투자의 대상이라든가 자신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은행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장도 되고 부자도 생기고 상장 차익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죠. 그리고 투자도 늘어날 거고. 이렇게 꼭 이렇게 저축 안 해도 되잖아요. 은행 예금만 예금인 저축인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아까 지금 우리가 디디 출신 이야기하다가 엔트그룹 이야기하다 왔죠. 여기까지. 자, 우리 그거 잘못했어. 너네 열심히 사업해서 신성장 산업들 창업도 하고 상장해서 상장 차익도 늘리고 그래 그러려면 2021년 공동 부유를 어떻게든 뒤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결국 부동산 문제든 뭐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소비가 억압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후커우 제도 같은 네.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소비를 더욱더 자극하고 더 많은 뭐 어떤 수입 이런 것들을 해서 말 그대로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중국 너네는 우리 물건을 수입은 안 하고 수출만 하는 나쁜 나라야라는 이 인식 때문에 지금 트럼프부터 지금까지 온 거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한령 아니 세계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1위인 삼성전자가 중국에서는 10위 안에 없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 시장에서 3등까지 올라간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20등밖에 있어요. 뭡니까? 불매운동 때문이잖아요. 눈치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대 시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차별하는 시장을 하고 만들고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사놨던 차도 지금 못 물고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방금 이야기했던 주식시장의 부양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고집을 꺾으면 되거든요. 내가 이전에 했던 거 그거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중국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전향적인, 독재국가라는 네.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독재국가라는 게 자신의 권위에 기스가 나는 자기 자신의 권위에 뭔가 손상이 나는 일들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바로 반대파들에 의한 축출로 이어지는 경우를 옛날 당장 러시아의 소련 정치국들 그 안에 벌어졌던 그 정치 싸움들 보면 스탈린 사후의 싸움들 보면 알잖아요. 후르시초프가 어떤 식으로 쫓겨나고 브레즈네프가 죽은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중국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쫓겨난 사람이 제대로 죽는 거 본 적도 없고. 자,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남아있는 대안은 결국 누가 봐도 재정을 쓰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정적인 예, 재정적인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지출. 없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림 봐주시면 예, 할까요? 예, 검정색 선이 2021년, 분홍색 선이 2022년. 네. 그 작년 제로 코로나 심하게 하면서 그 상해 아파트 문을 납땜하던 그때. 빨간 선이죠. 자, 그런데 회색 선이 올해. 자, 어때요? 작년이랑 비슷하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재정 적자가 말도 못하고 전체 지금 올해 기준 2023년 기준 중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GDP의 83%입니다. 한국이 국가 부채 1000조 넘었다고 난리 그러지만 우리가 50%인데.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 부동산 못 팔고 또 더 나가서 제로 코로나 정책 억지로 하다가 경기 다 날려먹은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든 재정으로 성장률을 좀 이렇게 부양하고 뒷받침해 보려고 돈을 쓴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경제는 않고 반응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세게 쓰든가. 그러니까 GDP 재정 적자 10% 쓰겠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는 해야, 왜냐하면 작년에 7%인가 8% 썼으니까. 사실 시장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센 카드를 항상 좀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면은 몇 번의 회의에서도 조금씩 기대 이하의 정책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 봐요. 있나 보죠. 뭐. 네. 지금 1990년 일본도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걸 지금 중국도 디플레 리스크가 이렇게 커져 있고 전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그렇게 건전한 줄 알았던 나라가 우리 못 본 사이 2023년 지금 국가 부채가 GDP의 83%.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 부채 문제들 감안 안 한 게 이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박사님 결론으로 좀 우리나라 입장으로 조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중국이 이런 흐름을 보일 때 사실 뭐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뭐 답이 없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한국도 환율 올려 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게 저는 정말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왜? 결국 중국이 갈 일은 남아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위에나 평가 절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길이 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위안화 환율을 약세로 유발하는 정책을 써서 좀 주식시장은 박살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대신 수입 물가를 올리고 수출 기업 경쟁력도 개선시키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야 또 위안화가 약세가 되니까 뭐 안 그래도 낮은 금리 더 인하해서 미국이랑 이제 금리 차이를 한 3%까지 벌려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중국에 남아있는 거 유일한 선택인 것 같은데 아니 후커우 제도 개혁 이런 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일이고 같이 다 잘 사는 길이지만 저 사람들이 저걸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확신을 못하니까 하면 만세 부르면 되는데 만약 그걸 안 한다면 남아있는 길은 금리 인하 및 위안화 약세니까 그러면 우리도 약세로 가야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이 위안화 약세 갈 때 우리도 약세로 보내지 않으면 경쟁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냐? 대중 수출이 준다? 그건 오래된 일이니까 해묵은 악재에 불과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중국이 지들 살아보겠다고 위안화 평가 절하할까 봐. 네. 그러면 우리도 그 압력받아 환율이 행여 하반기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무튼 벌써 지금 보름이 지났지만 정말 중국 느려요. 그죠? 아무튼 7월 24일 날 정치국 회의했으니까 뭔가 이제 의사결정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후커우 제도 문제를 비롯한 규제 완화로 가면 우리 만세 부르면 되는 거고 중국 내수가 드디어 열린다. 좋아하면 되는데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레벨로 가고 정부 비틀어서 또 망하는 회사들 재정 지원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버텨보자. 저 수출 경기 좋아질 때까지 버티자로 가면 우리도 이제 이 중국 호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냥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그 강력한 자산 가격의 상승이나 회복이 조금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컨트리 가든에 대한 얘기는 사실 완전히 눈앞에 있는 좀 리스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